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창회 자리에서 며느리가 뺨 맞던 순간 웃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 집안을 통째로 지워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날 동창회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집힐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그렇습니다. 큰일은 항상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날 가장 평범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겉으로 보기엔 무난했고 시댁과도 특별히 부딪히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말은 줄이고 해야 할 일은 넘치지 않게 딱 그 정도 선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무난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동창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 고향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했고 결혼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며느리로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비교당할 것 같았고 괜히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크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도 늘 존댓말을 쓰셨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배려인지 어디까지가 무관심인지 헷갈릴 정도로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별일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 옷을 고르면서도 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 않게 늘 그래왔듯 적당한 선을 지키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서서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먼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춥지 않냐는 말 한마디와 함께 제 외투깃을 살짝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색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 집중했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넓은 한식당이었고 이미 여러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고 술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왔네. 얘가 그 며느리야? 그 말들이 대놓고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진심이 다 드러나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 정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까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받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은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될 하루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제가 가장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용히 웃고 있던 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동창회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느꼈습니다. 이 동창회 자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말, 야, 너 그대로다 같은 가벼운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더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점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이쪽 동네는 아니시구나. 말투가 좀 다르시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최대한 무난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괜히 튀지 않으려고,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은 뭐예요? 요즘엔 며느리들도 다 스펙 좋던데. 처음엔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답을 이미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며느리 맞죠? 그 말이 세 번째 나왔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제 말을 받아쳤고 누군가는 술잔을 들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얹었습니다. 요즘은 집안도 중요하잖아. 그래도 잘 시집왔네. 그 말들이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그 농담이 왜 항상 제 위에서만 끝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말을 끊지도 제 쪽으로 시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또 한 번 눌렀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목소리가 컸던 여자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 자기 말에 웃음이 안 나오면 못 참는 타입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말이야.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허공에 퍼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자리에도 못 앉았어. 근데 요즘은 학력도 별로인데도 잘 들어오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은 웃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냥 웃어넘겨.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여자의 손이 올라오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예고라도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고 주변의 웃음소리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제가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보다 더 뜨거운 건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었습니다. 동정인지 구경인지 아니면 불편함인지 알 수 없는 시선들 말입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조용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조금 전과 다를 바 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고 저를 향해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동창회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저를 때린 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은 직후 저는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의자에 붙어 있었고 고개만 숙인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맞았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제 앞에서 제 뺨으로 손이 날아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즉시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술이 좀 과했네. 마치 술잔을 엎지른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려는 말투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할 사람은 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여자에게 야, 너무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도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얼굴 전체가 얼얼했고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바람 좀 쐬. 그 말조차도 저를 보호하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치우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무도 그 여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다를까 싶어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 편에 서주지 않을까, 혹시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멈추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술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보다 더 분명해 보였습니다. 불편해서 짓는 웃음도 아니었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구나. 서운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당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맞았는데도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들렸지만 그 말에는 확신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수습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바뀌었고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전의 일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일이 이렇게 쉽게 지워진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셨고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에 다시 웃었습니다. 저만 혼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웃음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까? 왜 저를 감싸주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 웃음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급함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 자리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얼굴 같았습니다.
그날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끌어안지도 않았고 그 여자를 향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끝까지 웃고만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웃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기억하겠다는 웃음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 동창회가 끝난 뒤에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무거운 시간은 그 자리에서 나와 차에 타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뺨이 더 욱신거렸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 와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제 귀에는 제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조수석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괜히 손이 떨리는 걸 숨기느라 애를 썼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는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제 약함으로 정리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조금 뒤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손 위에 닿았을 때 저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지도 않았고 끌어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 위에 조용히 얹은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쌓여있던 긴장을 한꺼번에 풀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이 말만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일은 내 잘못 아니다. 그 말은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말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모든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말이 위로인지 선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라기엔 너무 담담했고 선언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 일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손도 오래 잡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거두셨습니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고 먼저 들어가서 쉬어라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제야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자
그제야 오늘 일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식당의 소음과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겹쳐 보이는 조용히 웃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전화기를 옆에 두고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며 아주 차분한 얼굴로 펜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몇 번을 나왔다 들어갔을 때까지는 한 번도 자리에 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밤이 누군가의 인생을 정리하는 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차 안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는 신호였다는 걸 저는 그땐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뺨이 아직 얼얼했고 마음 한켠에는 오늘 동창회에서 겪은 일의 무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차 안에서 느꼈던 침묵보다 더 깊은 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내내 들려온 소리가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짧은 진동음이 반복되고 이어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말소리는 흐릿했지만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계산과 판단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가 거부할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짧게 몇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다른 전화가 울렸고 또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손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메모했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평온한 웃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움직여야 할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차분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너무 과장된 상상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을 유심히 들으면서 차분한 목소리에서 메모하는 손에서 그 계획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통화 소리가 제 귓가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끝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 순간 그저 맞는 것을 보고 웃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히 경고가 담겨 있었고 그 경고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다시 그날 동창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던 순간, 시선을 피하지 못한 순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대상은 단순히 오늘 동창회에서 저를 때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계획하고 있는 일의 끝에는 사람과 권력, 집안의 명예까지 복합적인 정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통화와 낮은 목소리, 메모하는 손, 그리고 때때로 조용히 내는 한숨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긴장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결국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장면과 시어머니의 침착한 움직임,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차분함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짧은 통화, 또 다른 짧은 통화. 저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맞았던 아픔보다 이 차분한 움직임이 훨씬 더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며 그날 밤의 행동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끝내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정리하고 있던 것이 단순한 전화 통화와 메모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고 집안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내내 들었던 시어머니의 전화와 낮은 목소리가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에 수십 건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 저장된 이름,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기업 거래 중단 통보 확인 바랍니다. 세무신고 관련 긴급 안내입니다. 협력사 계약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세무서, 협력업체, 모든 연락망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저는 숨을 고르며 몇 번이나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설마. 하지만 문자와 알림은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젯밤 움직인 손길이 이미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젯밤 차 안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일은 내 잘못 아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던 것입니다. 곧이어 남편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오네. 그 말투에서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조금 당황한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젯밤 시어머니가 하신 일과 관련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그 말이 그저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말인지 아니면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말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문자와 알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가해자, 즉 어젯밤 저를 때린 여자의 남편 회사가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은행에서는 긴급 검토 요청과 함께 계좌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갑작스럽게 조사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꼬이면서 회사 전체가 마치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단순히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후 회사 내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협력업체와 거래처가 하나같이 계약을 유보하거나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지만 누가 봐도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전화 통화, 낮은 목소리, 메모하는 손, 모든 것이 실제로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앞에서 여러 통화를 이어갔지만 점점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까지 자신 있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말끝이 흐려지며 반복되는 어와 뭐지? 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제 뺨을 때린 사람보다 먼저 무너질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움직이는 중심에는 어젯밤 차 안에서 단 한마디만 했던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 단호하고 조용한 웃음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문득 어젯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일은 내 잘못 아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리될 대상이 이미 정해졌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알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와 거래망에서 위태로운 위치로 몰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면모를 마주했습니다. 조용히 웃기만 했던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먼저 무너진 건 가해자의 남편이었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움직인 일의 여파는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남편 회사가 흔들리며 거래 중단과 세무조사 소식이 퍼지자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전화로 소소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때 농담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그저 무시하고 넘어갔을 말들이 지금은 어쩐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면서 동창회에서 웃으며 제 뺨을 때리던 여자가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였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목소리는 평소 자신감과는 다르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나 술김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시어머니가 계획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제 말과 행동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저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사과에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꺼낼 기운조차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차분하게 앉으시더니 전화가 또 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와 전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그만두어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 뒤로 사과 전화는 이어졌지만 시어머니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거나 직접 만나 사과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그녀는 다시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 은행과 세무서의 움직임, 협력업체의 연락까지 모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웃으며 장난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젯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차분한 계획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어쩌면 동창회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한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회사, 집안, 그리고 관계까지 모두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 말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묻어났습니다. 이제 저를 향한 공격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남편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거실에서 메모를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더 차분했고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지켜보며 이제 모든 일이 끝났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뺨을 맞고 무력감을 느꼈던 저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차분히 웃으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던 그 얼굴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저를 깔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이 질서 속에서 처음으로 안전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조용히 움직이는 한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동창회에서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제 앞에서 더 이상 웃음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고 그 어떤 말도 저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그 다짐의 끝에는 언제나 조용히 웃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조용한 발걸음으로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어제 그 집안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정리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거래나 관계 정리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시작했다는 뜻일까 하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마치 미리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끝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그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명예, 관계. 그 집안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오늘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정리했어요. 아주 차분하게 계획대로.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어난 일, 동창회에서의 사건, 가해자의 남편 회사와 거래망의 붕괴,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 전체가 잘못된 행동과 선택으로 시작된 결과를 마주하게 한 것뿐입니다. 오늘부로 그 집안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 혼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섞여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동창회에서 제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이어진 긴장과 공포가 이제 끝났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누구도 큰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집안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승리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의 질서를 바로잡은 냉정하지만 정확한 조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읽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어젯밤 동창회에서 맞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보다 더 깊게 남은 건 시어머니가 보여준 단호함과 그 뒤에 숨겨진 전략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시어머니가 보여준 침착함과 단호함을 기억하고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누군가를 벌주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것을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말을 듣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사랑이나 친절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실행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창회에서의 굴욕과 혼란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과 결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안과 그 사람들은 다시는 과거처럼 저를 비웃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끝난 것 치고는 너무 완벽하다. 며칠이 지나고 집 앞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택배라도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는 바로 그날 동창회에서 제 뺨을 때린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가는 붓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녀가 심각하게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너무 했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긴장이 풀리면서 마침내 제 안에서 나오는 안도와 승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렇게 조용히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뒤에서 계획을 실행했기에 이 순간이 가능했다는 것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과는 맞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한테 해라. 그 말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뺨을 때린 상대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동창회에서의 굴욕, 사람들의 비아냥, 회사와 관계의 혼란, 그 모든 사건이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몇 분간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목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동창회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남편과 가족은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제 두려움 대신 존경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강인함과 생존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필요할 때 정확하게 작동할 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계획하고 정확히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깨달음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선택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창회에서의 수치스러웠던 순간도 가해자의 뺨과 웃음도 시어머니의 계획과 경고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로 남았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창회에서의 굴욕과 뺨을 맞았던 순간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던 그 밤을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창회 전까지 저는 늘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적었고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속으로 화가 나도 꾹 참고 웃었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거나 깔볼 때 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제 자리를 지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웃어넘겼을 상황도 이제는 맞서며 필요한 말은 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단호함과 계획력 덕분에 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둘째, 시댁에서도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로 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은 큰 버팀목이 되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신있게 의견을 내고 집안의 결정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웃으시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언제나 경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필요할 때 누군가를 바로잡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의 표시입니다. 셋째, 저는 이제 상황을 읽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창회 사건부터 시작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관계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숨어있는 권력과 힘을 읽어내는 법을 조금씩 터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단호함과 계획력은 저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가의 역할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동창회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 동창회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저와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의 변화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집안을 지키고 계십니다. 가끔 그 차분한 웃음을 볼 때면 저는 그 웃음이 단순히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로잡고 지우고 정리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시작된 사건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제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며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고 상황을 읽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외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더 이상 억눌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삶과 선택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느낍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 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과거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작은 비아냥도 이제는 가볍게 넘기거나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맞섭니다. 시어머니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때때로 한마디 조언을 주십니다. 그 조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경험과 계획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뺨을 맞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계획을 실행하던 그 밤, 그리고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순간 모든 사건은 저에게 단단함과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해, 제 인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시어머니의 조용한 웃음과 단호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동창회는 단순한 한날의 굴욕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자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두려움과 억눌림 속에서 살던 며느리는 끝났고 새로운 저는 단호함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시어머니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그 웃음이 가진 힘을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